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통장은 아들에게 맡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식은 믿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요양원이라던 그곳엔 사람도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노모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순욱의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수십 년을 설거지통에 담갔던 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오가며 달아버린 손마디. 그 손이 쥔 통장 한 권이 그의 전부였다. 남편이 떠난 뒤 박순욱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대본 적이 없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들을 학교에 보낸 뒤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설거지가 시작됐다. 기름때가 눌러붙은 냄비를 닦고 국물이 엉긴 그릇을 씻었다. 손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번 돈은 하루도 빠짐없이 통장으로 들어갔다. 1,000원, 5,000원, 만원. 숫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쌓여갔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박순욱은 견딜 수 있었다. 아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 그때쯤 자신도 조금은 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통장은 노후였다. 생명줄이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다는 증거였다. 엄마, 이제 그 통장 내가 관리할게. 어느 날 아들 박민수가 그렇게 말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은행 사기도 많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숫자에 약하니까 자기가 맞는 게 낫다고 했다. 웃으면서 박순욱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아들이었다. 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살아온 그 아들이었다. 자식은 믿는 거라고 그렇게 배워왔다. 세상에 자식보다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말해왔다. 그날 저녁 박순욱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낡은 통장. 표지는 해졌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다. 그 통장을 아들 손에 쥐어주는 순간 박순욱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안이 일렁였다. 하지만 그 불안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식을 의심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다. 잘 부탁해. 박순욱이 말했다. 걱정 마, 엄마. 아들은 그렇게 대답하며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짧은 후회가 될 줄 박순욱은 몰랐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통장을 건넨 순간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그리고 그 상실이 얼마나 빠르게 찾아올지. 며칠 뒤 박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밝았다. 엄마, 내일 시간 돼? 좋은 데 하나 알아봤거든. 다음 날 박민수의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깔끔한 승용차였다. 박순욱은 현관문을 나서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였다. 엄마 타. 박순욱은 조수석에 몸을 실었다. 차 안은 새 차 냄새가 났다. 언제 샀는지 몰랐다. 아들은 요즘 잘 나간다고 했다. 사업도 괜찮고 돈도 좀 된다고 했다. 박순욱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잘 되는 게 기뻤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다. 어디 가는 거냐? 박순욱이 물었다. 공기 좋은 요양원 있어. 엄마 딱 좋아할 거야. 요양원. 그 단어가 박순욱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요양원은 늙은 사람이 가는 곳이었다. 집이 아닌 곳. 가족이 없는 곳.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것도 사실이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났다.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 박순욱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다. 아들은 라디오를 틀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박순욱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아들은 핸들만 잡고 있었다.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풍경이 바뀌었다.
논밭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다. 차는 점점 위로 올라갔다. 길은 좁아졌고 커브는 많아졌다. 박순욱은 손잡이를 꽉 쥐었다. 어지러웠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아들아, 요양원이 이렇게 산속에 있냐? 요즘 요양원은 다 산에 있어. 공기 좋아야 건강에 좋잖아. 박민수의 대답은 짧았다. 박순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포장도로가 끝났다. 아스팔트가 사라지고 비포장 길이 시작됐다. 차는 덜컹거렸다. 먼지가 창문을 두드렸다. 박순욱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아들을 믿어야 했다. 의심하면 안 됐다. 길은 더욱 좁아졌다. 나무들이 차를 덮었다. 햇빛은 가려졌고 그림자만 남았다. 차 안은 어두워졌다. 박순욱은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그리고 차가 멈췄다. 박순욱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곳은 요양원이 아니었다. 건물도 간판도 사람도 없었다. 낡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다. 잡초가 마당을 뒤덮고 있었다. 폐가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집이었다. 박순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입술이 말랐다. 손이 떨렸다. 여기가 요양원이냐? 박순욱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들은 차에서 내렸다. 트렁크를 열었다. 짐을 꺼냈다. 박순욱의 낡은 보따리였다. 언제 실었는지 몰랐다. 박민수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었다. 박순욱이 아는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요양원보다 낫잖아. 공기 좋고 조용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순욱은 알았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잔인할 거라는 것을. 아들의 손이 보따리를 마당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차에 올랐다. 박민수는 보따리를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낡은 보따리 하나. 옷가지 몇 벌과 수건이 전부였다. 박순욱은 그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입술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들은 다시 차로 향했다. 박순욱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등이 넓었다. 어릴 적 그 등에 업혀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밤새 열이 나던 날. 아들은 울지 않았고 박순욱은 그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미안해했다. 그때 그 등이 지금은 이렇게 멀리 있었다. 아들아, 박순욱이 불렀다. 목소리는 떨렸다. 박민수는 차 문을 열다 멈췄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등만 보였다. 엄마, 내려올 생각은 하지 마. 그 말은 차가웠다. 박순욱의 가슴에 얼음처럼 박혔다. 동네 사람들 알면 망신이니까. 망신. 그 단어가 박순욱의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이 망신이라는 뜻이었다. 아들에게 자신은 숨겨야 할 존재였다. 부끄러운 존재였다. 지워야 할 과거였다. 박민수는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다. 엔진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박순욱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발이 땅에 뿌리 내린 것처럼 무거웠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순욱은 손을 들어 올렸다. 흔들고 싶었다. 멈추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손은 공중에 멈춰 있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차는 비포장 길을 따라 내려갔다. 먼지가 일었다. 하얀 먼지가 차를 감쌌다. 그리고 사라졌다. 엔진 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멀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침묵이 왔다. 박순욱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산은 조용했다. 새소리도 없었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다. 멈춘 건 박순욱뿐이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차가 떠난 지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박순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박순욱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폐가, 잡초, 무너진 지붕, 깨진 유리창, 그리고 자신. 산길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노인 한 명. 통장은 없었다. 아들에게 맡겼다. 집도 없었다. 아들이 팔았다고 했다. 요양원 비용 때문이라고 했다. 돌아갈 곳도 없었다. 친척도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었다.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으니까. 다른 관계는 모두 끊어져 있었다. 믿었던 아들은 사라졌다. 엔진 소리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노모는 길 위에 남았다. 산속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남았다. 박순욱은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휴대폰 벨소리였다. 박민수의 차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박순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누가 걸었을까? 무슨 전화일까? 그리고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산 아래에서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순욱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저 폐가 마당에 홀로 서서 보따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박민수의 차는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계획대로였다. 통장은 자신의 손에 있었고 어머니는 산속에 남았다. 이제 아무도 모를 것이다. 요양원에 갔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수는 화면을 내려다봤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였다. 받지 말까 생각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했다. 남자였다. 나이는 중년쯤 되어 보였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냉정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어머님 박순욱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법률 대리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박민수의 미소가 굳었다. 법률 대리인이라니. 어머니에게 무슨 법률 대리인이 있단 말인가. 설거지하며 근근히 살아온 어머니에게. 통장 하나가 전부였던 어머니에게.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박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진정하려 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어머님 자산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자산. 박민수는 웃었다. 어이없다는 듯이. 자산이라니. 설마 어머니가 돈이라도 숨겨뒀단 말인가? 통장에 있던 돈이 전부가 아니었단 말인가? 설마 엄마가 돈이라도 남겼나요? 박민수는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자신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분했다. 여전히 냉정했다. 어머님 명의의 자산 관련 건입니다. 강남에 있는 건물 월 임대 수익만 5억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박민수의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질 뻔했다. 급히 차를 길 옆에 세웠다. 숨이 막혔다. 귀가 먹먹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뭐라고요? 강남 소재 상업용 건물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월 임대 수익이 5억 원 수준입니다. 5억. 월 5억. 그 숫자가 박민수의 머릿속을 짓눌렀다. 손이 떨렸다. 핸들을 잡은 손이, 휴대폰을 든 손이, 온몸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말랐다.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어머님께서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물 매각 문의가 들어와 법률 대리인으로서 연락드렸습니다. 비밀. 어머니가 비밀로 했다. 평생 설거지를 하며 낡은 집에 살며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며 살았던 그 어머니가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월 5억씩 들어오는 건물을. 박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창백해졌다. 손은 계속 떨렸다. 입술도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통장을 맡긴 게 아니었다. 전부를 놓쳐버렸다. 어머니를 산에 버린 게 아니었다. 수십억을 산에 버린 것이었다.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 연락이 닿지 않아 아드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당연했다. 어머니는 산속에 있었다. 휴대폰도 없이, 집도 없이, 돌아갈 곳도 없이. 박민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돌렸다. 차는 급히 방향을 바꿨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먼지가 일었다. 산으로 다시 올라가야 했다. 미친 듯이 지금 당장 어머니를 찾아야 했다.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다. 용서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박민수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올라가는 그곳에 어머니가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박민수의 차는 미친 듯이 산길을 올라갔다. 비포장길에서 차체가 흔들렸다. 먼지가 창문을 때렸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없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제발 그 자리에 있어라. 박민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머니가 아직 그곳에 있기를.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기를.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기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를. 차가 폐가 앞에 멈춰섰다. 박민수는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신발이 잡초를 밟았다. 숨이 가빠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엄마, 목청이 찢어질 듯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산은 조용했다. 바람만 나무 사이를 지나갔다. 엄마, 어디 계세요? 박민수는 폐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방은 비어 있었다. 먼지만 쌓여 있었다. 부엌도 작은 방도 모두 텅 비어 있었다. 거미줄만 천장에 걸려 있었다. 박민수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마당을 둘러봤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리고 봤다. 마당 한가운데 보따리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 자신이 내려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박민수는 천천히 보따리에 다가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보따리 위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로 눌러져 있었다.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또렷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아들은 돈을 선택했다. 나는 나를 선택한다. 그 짧은 문장이 박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숨이 멎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흐려졌다. 눈물이 아니었다. 눈앞이 흐려진 것뿐이었다. 박민수는 주저앉았다. 무릎이 땅에 닿았다. 종이는 손에서 떨어졌다. 바람이 그것을 데려갔다. 하얗게 날아가는 종이를 바라보며 박민수는 깨달았다. 끝났다는 것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용서도 기회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박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산은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박민수의 인생은 무너졌다. 건물은 어머니 명의였다. 법률 대리인이 모든 것을 관리했다. 박민수는 한 푼도 손댈 수 없었다. 집도 팔렸다. 요양원 비용이라며 헐값에 넘겼던 집. 그 돈마저 돌아오지 않았다. 차도 빼앗겼다. 빚이 쌓였다. 사업은 망했다. 동업자들이 떠났다. 아내도 떠났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소문이 퍼졌다. 어머니를 산에 버렸다는 소문. 돈 때문에 그랬다는 소문. 동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다.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박민수는 모든 걸 잃었다. 집도 차도 가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도. 그는 가끔 산을 올라갔다. 그 폐가로. 보따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메모도 날아가고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들은 돈을 선택했다. 나는 나를 선택한다. 그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다. 박순욱은 다시 길 위에 서지 않았다. 산속 폐가에 홀로 남겨지지도 않았다. 그는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법률 대리인도 동네 사람들도 아들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섰다는 것.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발로 걸어갔다는 것. 산에는 바람만 불었다.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무너진 지붕, 깨진 유리창, 잡초로 뒤덮인 마당.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이야기는 묻는다. 자식은 정말 믿는 게 맞을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노후를 의지해야 할 자식이 정말 끝까지 곁에 있어줄까? 아니면 믿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일까? 세상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걸까? 그 답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박순욱은 자신을 선택했다. 박민수는 돈을 선택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 선택의 결과 위에 서 있다. 누군가는 돈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날 바로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박순욱은 떠났고 박민수는 남았습니다. 폐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선택의 흔적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쉼터 라디오였습니다.